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후 미국은 국경을 걸어 잠그고 강제 추방을 시작했지만 이미 나라 곳곳은 불법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런던과 파리는 더 이상 유럽이라 부를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시민들은 우리는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 라고 절망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을 시행하며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외국인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미국과 유럽은 실패했는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불법 이민이 적다면서도 왜 한국보다 더 실패한 나라로 평가받을까요? 중국은 왜 자국민조차 떠나려 하며 불법 이민자로 전락하는 걸까요? 저는 직접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로에 밀러입니다. 뉴욕타임스 소속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주로 미국 내 사회 문제와 국제 이슈를 다룹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던 날 뉴욕은 어딘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과 강제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이죠. 취임 직후 단 며칠 만에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불법 체류자 색출,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속은 잔인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벌어졌어요. LA, 텍사스, 뉴욕 할 것 없이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브루클린의 한 카페에서 불법 이민자 관련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카페 안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 얼어붙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손님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라틴계 직원 한 명이 덜덜 떨며 주방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요원들은 곧바로 그를 붙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는 소리치며 애원했어요. 제발요. 제 아이가 아직 집에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요원들은 한치의 동정도 없이 그를 연행해 갔습니다.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길거리에서조차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 곳곳에는 불법 이민자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라는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제 옆집에서 장사를 하던 멕시코인 부부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고 단골 가게의 베트남계 점원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누군가는 드디어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환호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저는 오히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불법 체류자는 줄어들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도 무자비했어요. 문제는 이 단속이 과연 불법 이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불법 이민 문제를 더 잘 관리하는 나라가 있을까? 미국처럼 강하게 단속하는 국가가 또 있을까? 그렇게 저는 세계 각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어디 있는지 직접 찾아보기로 했어요. 미국의 단속이 정말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있다면 유럽은 반대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민자를 적극 수용했던 유럽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프랑스였습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도심에 대형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버려진 쓰레기 더미, 불법 노점상으로 가득한 거리. 누군가 말하지 않았다면 여기가 프랑스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칼레 난민촌은 해체됐지만 난민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 프랑스 경찰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이렇게 길거리를 점령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법 이민자의 숫자는 늘어났고 프랑스 정부는 통제할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왜 왔냐고 물으면 더 나은 삶을 위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율은 급증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다음으로 저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독일은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졌고 난민들에게 가장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모든 난민을 환영한다라고 선언한 이후 독일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어요. 처음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어요. 독일에서는 이민자들이 지역사회를 장악하면서 치안이 악화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한 독일 시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밤에 혼자 다니지 않아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난민을 돕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특히 기존 독일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독일인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취재지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EU에서 탈퇴하며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규제하려 했던 나라예요. 하지만 저는 런던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슬람 커뮤니티가 거리를 장악한 곳,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밀집한 구역. 이곳에서는 영어보다 아랍어와 아프리카 언어가 더 많이 들렸어요. 한 영국 시민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영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점점 영국을 잃고 있어요. 이젠 런던도 더 이상 영국 같지 않아요.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이민자 유입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미 유입된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취재를 마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빠졌어요. 미국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이민자를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나라는 없을까? 그때 일본이 떠올랐어요.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 하지만 이민 정책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다른 걸까? 이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저는 유럽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불법 이민 문제를 직접 보고 나니 이제 불법 이민자가 적은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분명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으로 불법 이민 문제를 최소화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이 이상적인 모델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일본에서 며칠간 머물며 직접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일본의 출입국 심사 절차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일본 공항의 입국 심사는 정말 차갑고 냉정했어요. 어떤 여행객들은 가방 검사를 몇 번씩 당했고 일부는 이유도 모른 채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비자를 거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만난 한 일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관광객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입국을 거부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여행자들에게는 유독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출입국 심사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에요.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고 불법 이민이 쉽게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이 불법 이민을 막은 것은 분명 성공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 내 외국인들의 현실을 취재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쉽게 말해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필리핀 출신 엔지니어는 일본에서 15년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대기업에서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벌 순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국인일 뿐이죠. 일본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20년을 거주한 프랑스 출신 남성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세금을 내고 일본 사회에 기여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일본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일본 사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외국인들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외국인이란 게 누구냐고요? 일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과학자,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가들 뿐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노동자나 가족 이민자는요? 그들은 일본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일본인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일본은 분명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데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합법적인 이민조차도 막아버린 나라이기도 했어요. 저는 일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불법 이민 문제로 혼란에 빠졌고 일본은 이민 자체를 차단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외국인을 아예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외국인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불법 이민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봤을 때도 놀랐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중국은 불법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남아 출신 불법 체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중국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억압을 피해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한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정부 탄압을 피하려는 사람들,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돕는 브로커 조직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중국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밀입국을 알선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에 도착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첨단 감시 시스템과 강력한 출입국 관리로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외국인을 배척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법 이민을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했고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사라지는 사람들을 빠르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전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브로커들이 말하길 한국은 불법 체류자도 쉽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고 한국의 철저한 단속 때문에 늘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단속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잡혀서 강제 추방됐죠.
저도 매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본도 불법 이민을 막고 있지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아예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법 이민은 철저히 막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수십 년을 살아도 일본인이 될 수 없었고, 한국에서는 법을 지키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외국인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왜 한국을 선택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궁금했어요. 왜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이다. 기술과 산업이 발전했다.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된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법천지가 아니다. 한국은 불법 이민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 시도는 한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현실을 직접 취재하기로 했어요. 이전까지 저는 미국, 유럽, 일본을 조사하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의 양면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착한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자리 잡은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취업비자, 유학비자, 결혼비자 등 정식 절차를 통해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에서 7년째 거주 중인 프랑스 출신의 IT 엔지니어 마티유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처음엔 언어 장벽이 컸지만 한국 기업 문화에 적응하니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도 법과 규정을 따르고 실력을 증명하면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크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그건 어느 나라를 가든 겪는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그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가 있어야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세금을 성실히 내야 해요. 즉, 한국은 무조건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외국인에게는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정반대의 사례도 취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존재했어요.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출신의 노동자 파라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끝나고도 귀국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단속이 있을 때마다 저는 도망쳐야 해요. 그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합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이미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큰 돈을 지불했고 빈손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부류의 외국인을 만나고 나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착한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를 가질 수 있었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죠.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법을 지켰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불법 이민과 합법적인 외국인의 차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외국인을 철저히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엔 한국의 또 다른 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분명 법과 질서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국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교사 알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정식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출입국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의심받고 있어요.
한국은 분명 법과 질서를 지키는 나라지만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외국인까지도 불편한 상황을 겪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산업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조업과 농업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건설업, 농업, 공장 노동 같은 업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런 업종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면 이 일을 할 사람은 누가 있나요? 젊은 한국인들은 이런 일 안 하잖아요. 결국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공장은 멈추고 농사는 망합니다. 한 공장 사장은 이렇게 한탄했어요. 한국은 불법 이민을 단속하면서도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더 쉽게 수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외국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은 살기 좋고 한국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으면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 사회도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이 불법 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일부 동남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마약 유통, 강도,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범죄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은 쉽게 범죄 조직에 유입됩니다. 한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불법 체류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조직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점과 부족한 점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과연 한국이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일까요? 아니면 한국도 앞으로 변화해야 할 나라일까요? 미국과 유럽은 불법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일본은 이민자 자체를 거부하며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면서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였어요. 미국과 일본의 극단적인 사례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나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한국보다 훨씬 간단했고 공항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공항 내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불법 이민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항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민세관단 속국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됩니다. 국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공항을 통해 들어와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온 후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은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나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이민 정책이 단순히 열어주느냐,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완벽한 이민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불법 이민을 막으면서도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지만 앞으로도 이민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불법 이민 문제로 혼란을 겪게 될까?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불법 이민이 한 나라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방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개방과 포용을 외쳤지만
그 대가는 국가적 혼란이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치안이 악화되며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불법 이민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경제 정체와 인구 붕괴였어요. 외국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시스템이 일본을 고립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합법적인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미국과 유럽처럼 불법 이민 문제로 흔들리게 될까? 그 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민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다. 이 문장은 과거의 폐허 위에서 현재의 첨단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발전을 목격한 수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던진 감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경제적 성공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고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글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고 경험하고 사랑하게 된 이가 진심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넬 그랜트, 영국에서 꽤 알려진 경제학자입니다. 저의 30년 경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럽 각국과 대기업의 경제 정책과 혁신 전략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접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계엄령, 탄핵, 혼란과 분열 이런 단어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저는 그 너머에서 여전히 빛나는 한국의 저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문득 그곳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흔히 냉정한 분석가라 부릅니다. 저는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해 결론을 내리는 걸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몇 년 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 모델을 그대로 따르며 성장했다고 말한 제 발언이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평소 자주 참석하던 학술 포럼의 한 관계자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의 경제연구소였습니다. 강연 초청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초청장은 상당히 정중했고 기대감에 찬 문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제학적 통찰과 유럽 내에서의 영향력을 한국에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강연을 요청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외교적 수사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초청이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흥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나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싶어 초청한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연구에서 언제나 미스터리 같은 존재였거든요. GDP는 급상승했지만 그 배경이 뚜렷하지 않았던 곳. 이번 강연을 통해 내 주장에 더 강력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약간의 의도와 호기심을 품고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읽고 며칠 동안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마치 그들이 제 발언을 바로잡기 위한 복수를 준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초청장을 수락한 이후 연구소 측에서 바로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리고 삼성전자 본사 투어까지 포함된 일정이 꽤 호화로웠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초청객에게 과하게 대접을 하나? 다소 의아했지만 이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재에 앉아 조용히 한국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 곡선을 다시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일본과 미국의 전략 덕분이겠지.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며 자료를 덮었죠. 사실 저는 이 강연을 통해
저의 기존 입장을 강화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수속을 밟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이 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선 탑승객들이 밀려드는 와중에도 공항의 운영은 놀랄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유럽 여러 나라의 공항들을 다녀봤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과 직원들의 빠른 대응이 인상적이었죠. 어차피 겉모습일 뿐이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초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떠올렸던 한국의 이미지는 이 정도로 첨단화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공항 내부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와 스마트 안내 시스템은 유럽의 허브 공항조차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던 중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수십 층 높이의 빌딩 사이로 초록빛 공원과 넓은 도로가 정돈된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금씩 미묘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모습과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혁신적인 광고들은 단순한 돈의 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국의 도로가 혼잡하고 비효율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체계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묵게 된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절차가 무척 간단했는데 프런트 데스크에서 받은 태블릿 하나로 방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조명, 심지어 창문의 커튼까지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장난처럼 다뤄봤지만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 정도 기술은 선진국이라면 당연한 거 아냐? 하고 저 자신에게 말해봤지만 이 호텔의 수준은 단순한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번화가를 산책했습니다. 빛나는 네온사인 아래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의 에너지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특히 골목마다 자리 잡은 카페와 가게들에서는 사람들의 열정과 개성이 묻어나오는 듯 했어요. 저는 이런 거리 풍경이 단순히 상업적 발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고 그것이 이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발전이 과연 5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가능했을까?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경제학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성장 속도였으니까요. 다음 날 일정에 앞서 호텔 조식을 먹으며 한국의 뉴스를 간단히 보게 되었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최근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낸 성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운이 좋은 나라로 생각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공항, 도시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 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저의 고집스러운 관점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연 준비를 위해 연구소로 향했어요. 초청을 주최한 경제연구소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연구소의 책임자인 박 교수가 직접 저를 맞아주었죠.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의 벽면에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나타내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친절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패터슨 박사님, 한국 경제를 분석하실 때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성장 속도입니다.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죠. 하지만 전 이 성장의 핵심이 외부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박 교수는 연구소의 다른 연구원들을 불러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을 분석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보여주었어요.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민적 희생,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전략적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이라는 프로젝트는 국민적 단결과 자립의식을 고취시키는 혁신적인 캠페인이었더군요. 이런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워 다시 물었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답했습니다. 네, 당시 한국은 외부 원조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립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데이터를 읽으면서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국민적 단결이라니 말은 좋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반문하자 박 교수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익 이상의 것이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강연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한국의 성장을 외부 요인에 국한시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자료들은 제 기존의 견해를 뒤집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죠. 연구소에서는 저를 위해 몇 가지 현장 방문 일정을 마련해 주었고 내심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은 채 일정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바로 세계적인 전자기업 삼성전자의 본사였습니다. 평범한 건물로 보였던 입구를 지나치자 내부의 모습은 전혀 다른 세계로 저를 초대했어요. 로비에 들어선 순간부터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디스플레이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안내 시스템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안내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유창한 영어로 회사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곳이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그는 말하며 저를 유리창 너머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방진복을 입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경이로움과 동시에 묘한 패배감을 느꼈어요. 이 기술은 분명히 일본이나 미국에서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상 밖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가이드는 이어서 삼성의 AI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차세대 로봇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럽의 기술력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입니까?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초기에는 외국에서 기술을 배워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기술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죠. 다음 방문지는 현대자동차의 본사였습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상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와 깊이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현대의 글로벌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미래의 이동수단을 설계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하며 가상현실 속 자동차의 엔진을 확대해 보여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전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투어에서 저는 대규모 생산 라인을 보게 되었어요. 자동화된 로봇들이 정확하게 조립 과정을 진행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이 말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럽에서는 종종 개별 성과와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팀워크와 협력 그리고 창의성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에서 경험한 현장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일정을 소화하며 강연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최 측으로부터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서울에는 꼭 가보셔야 할 장소가 많습니다. 특히 전쟁기념관과 독립기념관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역사에 큰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역사는 종종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훈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한국의 성장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과거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전쟁기념관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대형 탱크와 전투기가 전시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더 거대한 스케일의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들과 그 시대를 재현한 모형들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죠. 가이드의 설명을 따라 전시를 둘러보며 한국이 겪었던 참혹한 전쟁의 흔적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맨발로 험난한 산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이드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은 국토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을 겪고도 이토록 빠르게 복구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어 방문한 독립기념관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록들과 일본의 포갑적 지배를 묘사한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고문을 당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은 잔인함을 넘어 비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유럽에서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접한 적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본 후 저는 연구소의 한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날 방문했던 곳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어요. 한국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모두 겪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를 원망하기만 했다면 지금의 성장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과거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는 이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농촌 개발과 산업화를 이뤄냈죠. 그때부터 한국은 스스로를 바꿔나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은 제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학적인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역사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했던 국민적 단결과 강한 주체성이었습니다. 강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전쟁기념관과 독립기념관에서 느낀 감정들, 그리고 삼성과 현대에서 본 첨단 기술의 현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충분히 한국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강연장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현대적인 컨퍼런스 센터였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건축 양식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최 측은 저를 VIP 대기실로 안내하며 오늘 참석한 인사들 중에는 한국의 주요 경제 리더와 정부 관계자들도 계십니다. 모두 교수님의 강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하며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경제 모델을 모방하여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며칠간의 경험은 제 생각에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대로 강연을 하면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셈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에서나 통할 법한 이론적 주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유효한지 의심스러웠어요.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연장은 500석 규모로 가득 찼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발표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연단에 올라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경제학자 마이클 패터슨입니다.
초대해주신 한국경제연구소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한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었고 잠시 숨을 고르며 원래 준비했던 내용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 나라의 성공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곳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띄워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외부 지원에 의지하며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어 저는 삼성과 현대에서 본 혁신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들은 독창성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ICT 기술은 유럽의 선진국과도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 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상처를 딛고 국민들이 단결하여 만들어낸 사회적, 문화적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발전을 경제 모델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국민들의 의지와 단결, 그리고 창의성이야말로 이 나라를 오늘날 세계적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강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이 몰려왔지만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 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얼떨떨했습니다. 강연 후 예상치 못한 긴 대기열을 마주했습니다. 청중들 중 다수는 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자들, 기업가들, 심지어 몇몇 정부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소 피곤했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감명받아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정책만 복제하려 한다면 성공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한 질문자는 다른 이들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나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현지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의 경제학적 시각을 결합해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의 기술을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지화하고 개선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은 이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죠. 하지만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 세션이 끝난 후 주최 측은 저를 위해 소규모 네트워킹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가들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모두 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했지만 대화의 깊이는 그 이상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성공은 내부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 중견 기업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국제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뛰어난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협력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의 강점은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화 중
저는 한국의 성장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점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몇 학자들과의 대화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과 같은 국민적 캠페인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경제적 도약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학자는 말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과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적 노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망과 단결이요.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한국에 대해 몰랐던 점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날은 제가 한국에 대한 진정한 존경을 느끼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가 제게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것임을 직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그 사이로 잔잔히 빛나는 한강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는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한국의 다채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과 번잡한 거리에서부터 농촌의 푸르른 논밭까지 이어지는 이 땅은 역사를 딛고 일어난 기적 그 자체였어요. 50년 만에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그것도 전쟁의 참상을 겪은 나라에서. 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연구소 직원이 마지막으로 제게 건네준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연구 자료와 함께 이렇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성공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메모를 읽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한 희망이란 단어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의 이야기를 강연 중에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발전 모델을 설명하며 저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고난을 기회로 바꾸며 단결된 의지와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세계에 희망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제가 만난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한국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는 지금, 저는 그곳에서 보았던 한국의 저력을 다시 떠올립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또 한 번 극복하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없이 증명해 왔으니까요. 그들의 도전 정신, 단결된 의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또다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